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맞수 시작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의혹은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의 불화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민 비조였던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도 호남 부산 세 곳 재보궐선거에서 양보 없는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주요 이슈 맞수 두 분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영섭 전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서영주 전 민주당 부대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가볼까요? 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차례 독대를 요청했던 한동훈 대표가 또 이 만찬에서 제외되면서 패싱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영섭 단장님,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걸 놓고 뭐 해석이 여러 가지더라고요. 예, 해석은 뭐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은 기본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먼저 이제 요청을 한 겁니다.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현역 국회의원들이 국감이나 정기국회와 관련한 여러 일을 해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또 응원도 하고 당부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또 뭐 체코 원전과 관련한 순방이 끝나고 나서 이미 전체 지도부, 당 지도부하고는 또 만찬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또 포함되지 않았던 원내 지도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변인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해서 새로 이렇게 또 응원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로 좀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뭐 굳이 이거를 마치 그 유난의 갈등으로 좀 포장하는 게 그 관련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통상적인 그런 만찬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한동훈 대표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양해를 구했고 한 대표도 뭐 이견은 없었다. 그런데 언론과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국정이라는 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요. A, B, C가 있습니다. 알파벳을 A, B, C가 아니라 A, Z, 뭐 Y 이런 식으로 본인 마음대로 이렇게 대내에 있는 사람을 정상으로 보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과 독대 요청을 두 차례를 했죠. 첫 번째 독대 요청 했었을 때 만찬에서 마이크도 주지 않았고 발언 기회가 없다 보니 재독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도 없는 상태에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상임위원장들을 국민의힘 분들을 불러서 만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통상적이에요. 국감을 앞두고 행정부 수반. 국감은 뭡니까? 입법부가 행정부의 각 기관들을 불러서 국정감사를 합니다. 피해가야죠. 따지고 보면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이 대상자입니다. 근데 국감을 앞두고 여당 상임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불러서 국정감사 잘 부탁드립니다. 청탁합니까? 부적절한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요청해서 받았다. 이럴 때는 지혜로운 대통령이라면 안 받아야죠. 지금은 국감 시즌이니까 오해가 있다. 나중에 하자.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랑 독대 요청이 해소가 안 됐다. 오해 있을 수 있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란 듯이 한동훈 대표를 거의 뭐 우리가 학교 폭력에서 가장 나쁜 게 왕따입니다. 정치적 왕따잖아요. 지금 정치적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지금 뭐 어떤 경우로도 이걸 피해갈 수 없고 언론의 비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 보입니다. 근데 그 민주당에서는 참 그 한동훈 대표를 너무 걱정을 해주시는데 편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예, 편도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고 편이 아니라 예. 참 도리에 어긋나는 일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근데 그 도리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받아서 독대를 하지 않으면 원내 지도부하고는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논리인지를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독대 요청이라는 게 언론 훈련에서 독대 요청한다라는 게 뭐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서는 얼마나 자주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에서 언론 흘리면서 독대 요청을 하는 여당 대표, 민주당이 집권을 했을 때 그때 그 여당 대표를 만나지 않으면 원내 지도부를 못 만난다. 그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데. 아니 봐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잘 보세요. 네. 그러니까 원 위원장도 이건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집권여당 대표는 수시로 독대 요청이라는 자체가 필요 없이 연락하고 만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죽하면 여당 대표가 독대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겠어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화도 하고 메시지도 보내고 만나자는 물밑 작업을 했는데 아예 익시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거예요. 그거부터 생각하셔야지 무슨 민주당은 지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냉랭하게 갈등하면 좋아요. 근데 국민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비판을 하는 것들은 세수한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한동훈 대표 20년의 직위였던 인연이 있다면 사람이 도리라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좀 맞냐?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20년 직이니까 직접 연락을 해서 독대를 하자고 하면 돼요. 했대잖아요. 아니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 알아서 직접 국민의힘 집안일 알아서 하시는데 네. 왜냐하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이 모양새가 국민들 보기에 참 답답하고 한심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거는 야당 진영에서 당연히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그 논리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원내 지도부의 만찬이고 그 전에 어떤 독대 요청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만나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런 사무적이고 업무적인 이야기 한 거지. 그거를 뭐 윤한 갈등으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거는 그거는 그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건 뭐 알아서 하세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김 여사 문제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이 의혹에 이렇게 수긍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검법 같은 경우도 이제 야당이 계속해서 이제 그 발의를 할 거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풀어야 될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통령이 뭐 한동훈 대표가 뭐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건 기본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예. 그 기본이 깔려 있는데 그 기본을 대통령이 망가간다는 것은 제가 대통령 편을 한번 들어볼까요? 참 대통령도 참 처지가 딱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으니 그 얘기를 여당 대표와 둘이 만나면 해야 될 것이고 그걸 거론한다는 자체가 본인의 배우자에게 굉장히 신기를 건드릴 수 있으니 그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라고 국민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의도에서 여야가 지금 이렇게 토론하는 것도 결국에는 국민이라는 이 수요자를 어떻게 잘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다툼이 돼야 되는 것이지 솔직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대표의 개인적 감정 뭔지 관심도 없어요. 그 두 분이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대통령이 공사 구분을 못하고 이렇게 본인의 배우자도 국정에 대한 여러 가지를 어지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구분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국민이 먼저인지 본인의 배우자가 먼저인지 본인의 마음이 먼저인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아해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가 뭐 한동훈 대표 편든다는 소리 최근에 많이 듣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집안의 일은 알아서 하되 그 옆에 있는 국민들과 민주당 입장에서도 뭐냐 그만해라 한심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국민들께서 여론이 있는 거 저희도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업무라는 그 일의 처리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허심탄회하게 하는 거 좋아요. 뭐 그걸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서로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본인이 뭐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 이런 흘리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 그 프로토콜을 만들고 의사소통의 채널을 연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누가 이 문제를 반대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티격태격하니까 그거를 뭐 국민들께서도 이게 좋아 보이지 않으시는 건 충분히 저희도 뭐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하지만 지금 당장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는 일의 순서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계속 그거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그 여러 방면으로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공격하는데 뭐 야당이 왜 공격하냐 이런 말 하는 건 아닌데 근데 답답하긴 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그 적확한 그런 내부적인 처리에 따라 가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뭐 단순히 이거를 정치 공세를 바꾸는 거는 그거는 솔직히 뭐 최근에 민주당이 하는 탄핵의 밤 행사도 있었고 탄핵의 빌드업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여사가 사과를 한다 안 한다 이 문제가 아니라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또 과거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일 때 사과를 이끌어냈던
그것이 탄핵하고 연결됐던 그런 부분들을 정무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의도도 없이 그냥 정치 공세로 민주당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제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이어서 이제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제 녹취록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라 이렇게 이 서울의 소리에 이제 사주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대통령과 그 한동훈 대표 사이에 갈등을 더 키우는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갈등을 빚지? 라는 국민들은 의아점이 있잖아요. 그 중간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윤한 갈등이 1차부터 4차까지 쭉 지켜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사과 이런 걸 언급했을 때 굉장히 이 갈등이 깊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보면은 한동훈 대표가 당시 후보가 대표가 되는 것을 마땅치 않게 용산에 생각했던 부분들을 다 눈치챘어요. 그래서 실질상 용산에서 원희룡 후보를 뒤에서 밀었다고 다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런 차에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가 터지면서 용산이 한동훈 이 지금 현재 대표를 당시 전당대회에서 막으려고 여러 가지 공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제가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나랍니까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지금 국정이 뭐 잘하고 있다거나 민생을 잘 돌본다거나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2년 반을 목도하는 윤석열 정부는 본인들 안에서 본인들 캐릭터끼리 그냥 안에서 권력 싸움하고 감정 싸움하면서 정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생은 다 대평 기준이 뭐냐고 야당이 공격을 하면 결국에는 당신들은 뭐 탄핵 빌드업이나 하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객 자체가 전도된 겁니다. 결국 이 나라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본인들의 권력 노름에 있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김대남 전 행정관의 이 사건 자체로 보더라도 뒤에서 이런 일이 나오고 있어요. 차당의 어떤 마음에 안 드는 한 정치인을 해를 입히겠다. 이건 국민들 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겠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라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소스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김대남 행정관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후 논란이 있고, 그 한동훈 대표도 이제 감찰 지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탈당을 해버렸긴 하지만 이건 근데, 어떻게 봐요? 근데 저는 김대남 행정관의 그 행동이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녹취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거 보면서도 저도 같이 좀 분노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 자기를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노하면서 감찰 지시를 하는데, 그 외에 뭐 지금 총선 백서도 아직 안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배정수 재정위원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그런 임명과, 그리고 또 그 임명을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어떤 부분을 문제 삼으려고 하면 다른 문제도 공정하게 문제 삼으면서 이 김대남 문제를 문제 삼으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근데 자기를 긁은 거, 자기를 공격한 거에서는 열심히 그 어떤 감찰이나 이런 거라고,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다 뭐 건들지도 않아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남 건에 대해서는 용산의 대통령실에 좀 책임 있는 인사가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지금 이 부분이 뭐 한동훈을 공격하고 뭐 어쩌자 저쩌자 이 부분이 아니라, 이 김대남 씨가 한 녹취를 보면 뭐 이거 상황 수틀리면 민주당 가가지고 뭐 구청장 하면 되지. 그리고 그 전반에 흐르는, 그래도 또 윤석열 대통령도 공격하고 뭐 그 공격을 안 한 데가 없어요. 난사를, 그거를 서울의 소리 같은 그런 그 유튜브하고 이 내용을 공유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또 그 아주 중요한 공공기관에 또 감사로 갔는데, 저는 이 인사 문제 전반적인 그런 그 문제점이 이 김대남이라는 사건으로 터졌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이분이 시민사회 수석실에서 1년 반을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혀 그 전에도 인사가 이게 뭐 맞는 거냐 아닌 거냐, 그동안 고생한 사람은 배제되고
또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가지고 주요 요직을 꿰차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판은 많았는데 그래도 새로운 사람이 일도 잘하고 문제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관련한 문제는 또 작은 부분이고 그 외에 도대체 그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철학이나 이념이 최소한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계속 그 정부 내에서 그러면 정부 밖에서도 요직을 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좀 그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분이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부분 그리고 한동훈 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 전 행정관은 전혀 친분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녹음 파일에는 네. 나와 있고요. 또 아까 공공기관 감사 연봉 3억 이상을 받는 곳에 또 자기가 골라서 갔다고 자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이 전리 이게 뭐라죠 공적에 대한 얘기 같아요. 내가 공을 세웠다. 그리고 내가 그만큼 지금 내 뒷배에는 누군가가 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암시가. 근데 통상 공공기관의 그런 감사 정도 자리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그 자리를 보낼 수 있는 특히나 상급 행정관 정도가 그 감사 자리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고 비례에서 떨어졌던 주기와 민생특보가 지금 유한커에 감사로 가 있죠. 그 정도 급은 돼야 감사로 가는데 지금 김대남 전 행정관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를 결정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당내에서 했겠냐.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긴 쉽지 않고 용산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김대남 전 행정관 사건 터지고 나서 생뚱맞잖아요. 부부와 상관없다. 언제 부부와 상관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그 뒤에 용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벌써 오리말을 확 내밉니다. 근데 대통령 부부와 연결고리가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그냥 녹취에서만 되게 그것도 웃겨요. 화를 내야죠.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아니라 여기 방송을 못하니 뭔통. 완전히 그냥 비정상이다. 김건희 여사는 뭐 대단하고 당내에서 이철기 의원이 김건희 여사에 따지고 보면 공천 창구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엄벌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라면 허위 사실로. 그런데 그냥 우리하고 관계없어. 우리하고 연결 짓지 마. 끝.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김대남 전 행정관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봤을 때는 그 뒤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당에서는 그 친윤 그룹에서 핵심과 연결이 돼 있고 그 친윤 그룹과 핵심이 돼 있다면 용산과 연계가 돼 있을 공산이 크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이 굉장히 분노하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김대남에 대해서는 지금 그 형사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형사 고발은 들어갔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부분은 그건 당 차원에서 들어간 거잖아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아니요. 이철규 의원이 일단 고발을 했는데 그러니까요. 동일한 사실관계. 사실관계는 동일해요. 대통령실이 아니라. 예, 이철규 의원이 듣는 고발을 시청자는 했고, 대통령실에서 형사 고발했다고 오해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저도 친분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너무 요직을 갔어요. 그 공공기관 감사가 특히나 이제 금융권 공기업이 그 공기업 중에서도 연봉이 높죠. 상급 공기업인데 거기에 이제 상임 감사를 간다는 게 만약에 정상적인 인사 구조 하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는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동안 그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한테 굉장한 박탈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뒤늦게 이제 대선 주자가 돼가지고 들어오시면서 만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이제 캠프에 이름을 올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또 그 홍길동 누구 김갑동 이런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탄핵 이후에 그 보수 진영 내에서 고생하고 그 최대한 그리고 대통령께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나서 대선을 노려볼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그러면 제대로 된 어떤 그 인사를 받았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2년 반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런 김대남 사건처럼 이런 사건이 터지면 그 내부에서 어찌 보면 진영에서 보이지 않게 음으로 고생했던 사람들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화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저는 한동훈 대표와 관련한 부분은 오히려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대남 행정관과 관련한 발언들 어떻게 서울의 소리하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임 있는 사과가 일어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더 큰 저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검찰이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최종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특검법에 또 거부권을 행사했고 또 이런 과정을 통해 방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 안에서조차 김 여사가 빨리 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일부에서는 차라리 특검을 좀 일부 받아서 진행하는 게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런 의견까지 나온다고 해요. 세용규 부대변인 네. 어떻게 봐요? 합리적인 얘기죠. 그리고 검찰도 지금 속이 터질 거예요. 이거 참 기소를 하자니 용산에서는 막고 있고 불기소를 하자니 차후에 검사로서 책임을 져야 될 게 막중하고요.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만 얘기하더라도 오랫동안 지금 검찰에서 잡아놓고 있는데 최근에 JTBC 보도에서 너무나 명확한 유죄 혐의가 될 만한 의혹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고 검찰이 이거를 불기소를 한다? 이거는 검찰이 검사의 힘을 포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차라리 특검으로 가라. 그러면은 검찰이 좀 속이 편하잖아요. 특검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줄 거니까. 근데 정말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참 지혜롭지 못한 게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피해가고 쌓아두고 하면요. 이거는 정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한테 사과로 이거를 무마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는 수사와 특검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똑같이 져야만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용산에서 뭐 사과를 한 해 만에 그런 뉴스들, 그런 행위들은 아무 의미 없고 국민의 분노만 더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고 저는 명품백 사건 부분도 이미 특검으로 가는 결정이다. 그래서 특검 부분들이 무르익었는데 저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백 이 두 가지만 김건희 여사가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저는 더 염려스러워요. 그냥 국민들이 지금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사건과 뉴스를 보면 또 김건희야 이래요. 또 김건희야. 김대남 전 행정관 사건도 또 김건희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부분들, 명태균도 김태균, 김대남도 김건희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사과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는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결단이 결국에는 대한민국을 정말 조금 혼란스럽지 않게 만드는 결단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원영섭 단장이 변호사니까 두 가지를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면 다음 정권들은 이걸 다시 수사를 재개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재개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예. 하나. 두 번째는 아들귀 관련된 그 사저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사저 특검을 수용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부인 얘기까지 이제 거론이 됐는데 드루킹 사건 이것도 특검을 받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과 관련된 가족과 관련된 이해관계는 받았단 말이죠. 예.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지금 방어한다고 그래서 방어가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팩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과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데 그 사과 이야기가 사과를 안 했는데 왜 사과 언제 하냐, 언제 할 거냐, 도대체 왜 안 하냐 이 문제잖아요. 근데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면 대선 때 이 문제를 사과를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오셔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 계좌하고 관련한 문제들이 다 돼가지고 그때 사과를 하고 그리고 디올백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직접 이제 최근에 그 입장 표명을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또 이제 사과를 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수사의 결론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어요. 도이치 결론에 대해서 일단은 그때 도이치 결론의 수사가 나오고 나서 그거는 뭐 최상병 특검하고도 비슷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특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기존의 수사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수사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특검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게 일반적인 이야기고. 근데 사과를 지금 안 했는데 왜 안 하냐 이야기하는 거는 이미 했던 사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그 디올백 관련해서는
처벌 법조가 없어가지고 이게 불기소가 된 겁니다.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그리고 도이치 관련은 아직은 이제 그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그 저주 손모 씨가 그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방조로 그거는 또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판단을 냉정하게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뭐 다음 정권이라도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다시 수사할 수 있어요. 그게 뭐 어느 사건이든 그렇습니다.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뭐 모든 사건은 불기소라고 해가지고 그게 영구 확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도이치모터스도 뭐 다시 돌이킴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도이치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를 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수사하고 지금 정권이 교체되는 와중에서도 양 정부에서 내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 또 어떤 수사를 한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는 결론에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뭐 정리돼야 될 포인트가 있다는 거는 대통령실이나 뭐 그 여권에서 모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지금이냐? 지금 이제 여권에서 생각하는 거는 그 김건희 여사를 약점을 잡아서 탄핵 빌드업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탄핵의 밤이든 뭐든 이런 많은 것들을 하면서 그런 정쟁의 수단으로서 하고자 하는 것도 노골화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타이밍을 어떻게 잡고 형식은 어떻게 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거지 지금 당장 그 부분을 바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근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방어들을 돌이켜 보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했잖아요. 최근에 JTBC의 보도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가 거짓말했다는 게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본인은 계좌를 주가 조작범들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도용을 당했고 나도 모르게 20한 몇 억이 내 통장에 있더라. 그래서 나는 있는 건 알았으나 나는 그게 주가 조작이 몰랐다 했어요. 근데 최근에 보도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범 권오수, 이종호, 김모씨 주포들 다 통화했잖아요. 문자했잖아요. 자기 계좌가 활용되는 걸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했잖아요. 이 자체만 하더라도요. 이건 이미 기소를 하고도 남아야 될 문제인데 검찰이 머뭇거리는 건 뭡니까? 검찰이 얼만큼 이 정권에 오염됐냐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박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주장하는 바가 이제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은 이번에 거부권을 통해서 재의결을 하겠지만 10월 4일 날 하지요. 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만 따로 떼서 특검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만 뿐만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총장, 그다음에 검찰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배우자가 된 이후에 권력 구조들이 얼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개입했는지 이건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은 이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외통수기 때문에 이 막다른 골목에서 어디로 갈지 좀 뒤돌아보고 머뭇거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판결의 내용을 조금 그래도 설명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1심하고 2심에서 다 그 같은 그 전주 역할을 하고 있던 손모 씨의 주가 조작 본범에 대해서는 똑같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똑같이 무죄가 나왔고, 근데 이제 2심에서는 청구 취지를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추가해가지고 방조범에 대한 그 2심에서는 그 기소를 또 추가 공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범에 대해서 공동정범에 대해서 그거는 여전히 그 판례는 동일한 입장을 유지를 했던 거고 그걸 가지고 뭐 무엇을 숨겼다, 뭐 막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원장님이 부적절한 그러니까 것 이게 같아요. 좀 이 문제의 핵심에 대해서 이게 방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손모 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김건희 여사 자체는 이 사건에 대해서 부인하는 바는 권오수 회장이나 이종호의 주포 그분들은 재판관장에서 실형을 받았어요. 중형을 아시죠? 중형을 받았죠. 집행유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김건희 여사가 직접 문자라고 통화를 했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손모 씨의 방조의 무죄 혐의하고 같나요? 이제는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대통령이 주장했던 손모 씨가 무죄니까 김건희 여사 무죄 아니냐라는 논리는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권오수, 이종호와 통화했던 김건희 여사가 얼만큼 여기에 주가 조작의 시작부터 끝까지 개입했는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국정에 있어서의 혼자 김건희 여사가 결혼 전의 일이 아니라 결혼 이후에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권력들이 개입했는지를 밝혀야 되는 아주 중차대한 특검의 문제가 됐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판결문을 열심히 읽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손모 씨가 거기 읽어봤자 나오지 않아요. 손모 씨가 그러니까 뉴스를 보세요. 손모 씨가 권오수하고 통화를 해가지고 처벌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모 씨가 이번에 2심에서 처벌을 받은 거는 통화도 많이 했고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손모 씨가 힘들 때 검정 거래를 또 그 주포들하고 해요. 그리고 명확하게 그 주가 조작하는 거는 뭐 항상 오를 수가 없고 내려가는 단계가 있는데 이 내려가는 단계에서 자기가 손해 보는 거를 지속적으로 그거를 감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유죄의 증거가 된 거지. 그러면 손모 씨도 자기가 이제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돈 벌려고 여기에서 개입을 한 사람인데 그 주포하고 통화를 안 했나요? 그 사람은 주포하고 통화를 안 했고 김건희 여사만 주포하고 통화를 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잘 다 보세요.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네, 이게 다 이제 통화를 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죄송한데 그 검정거래의 흐름과 그 검정거래의 손익계 파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죄가 되고 무죄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하나만 알고 지금 계속 여러 가지를 비껴가시는데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지금 손모 씨 얘기를 하죠. 지금 손모 씨 얘기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원단장님이. 그렇죠?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 말씀하세요. 이게 안 나오잖아요. 확인을 하지 말고. 아니, 확인한 게 아니라 저도 판결문에 김건희 여사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자체를 그동안의 논리는 손모 씨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무죄 주장을 했는데 손모 씨의 행위 자체가 김건희 여사와는 이제는 같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검찰이 말한 대로 손모 씨와 김건희 여사는 다르다예요.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고노수 회장이라는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의 최상점에 있는 고노수 회장과 같이 이 작업을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손모 씨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어떤 뒤에 권력형 비호 세력이 있으면서 이게 진행됐는지가 이제는 시작점이다. 라는 차원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사건은 이제 권력형 비리 특검으로 단독으로 아마 발휘될 공산이 크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손모 씨는 그 주포 고노소하고 통화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자,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검찰이 그동안 이제 이 뭐 기소 여부 결정도 안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자초한 측면도 있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명박 그 문재인 전 대통령들은 이제 이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서 오히려 특검을 당당히 받아서 다 일거에 해소를 했잖아요. 관련성이 없음을. 그런데 김건희 사건도 지금 여권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무죄를 확신한다면 이 털고 가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반이 더 남았잖아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복합적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제 말씀은 저는 검찰에서 좌우당간의 결론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오래 끌었고 그리고 그게 그 지금 현재 그 항소심과 관련한 판결의 요지도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면 예를 들어 뭐 그게 뭐 부실하다 그러면 그런 것도 여론을 받아가지고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타이밍에서 그러면 특검법을 받는 게 이게 모든 것의 최종적인 해결책이니까 지금 당장 하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근거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 보면 김건희 특검이나 수사 찬성 여론이 이제 과반을 넘어 65%에 육박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층의 지지세가 강한 TK에서도 50%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이제 국민의힘은 특검 이제 재표결을 이제 부결시키고 막아줬지만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특검의 시기는 끝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만 그러니까 언발에 뭐 한다고 지금만 당장 이게 넘어간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특검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말씀한 대로 역대 정권에서 보수 정권도 가족 관련된 부분들, 국민적 의혹이 큰 부분들은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본인들이 얻을 건 얻고 또 버릴 건 버렸습니다. 그게 정치예요. 근데 지금 이 국정 자체가 마비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말도 못하는 처지에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지롭지 못한 대통령임이 2년 반 동안 드러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대통령의 그냥 하청, 그냥 출장소처럼 행동하다 보니 좀 국민 지지와 신뢰를 못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재의결 부분들도 보면 돌이켜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마음속으로는 정말 하고 싶었을 것이나 이번에는 넘어갔을 것이고 하지만 저는 다음번은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이 차고 넘치고
그리고 국감에서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터지기 시작하면 그 108명 의원들이요 다 일치단결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때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특검법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상벽 특검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그러니까 의결하고 거부권 행사하고 다시 이제 부결되는 걸 계속 반복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이거 진짜 문제라 가지고 뭐 집중적으로 공격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계속 그 다른 법률을 가지고 날치기 통과하고 합의도 안 된 법률을 거부권 당해가지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게 반복인데 여기에서 마치 뭐 국정이나 아니면 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파국을 오로지 김건희 특검법 하나에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게 저는 명백히 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최병 특검이랑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민생 법안에 대해서 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이렇게 그 몽리를 부리는 거부권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판할 수 있으나 어떻게 무시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최소한 본인과 본인 배우자에 대한 특검을 이렇게 거부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국민이 본인 지키라고 권력을 위임했습니까? 저는 그 한마디만 여쭙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 다른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하고 한번 딜을 하는 제안을 한번 해볼 필요도 민주당에서 있을 것 같은데 많이 그런 것도 통하는 없어요. 분들하고 정치를 아니 해야죠. 최소한의 정부조직법 지금 인구전략기획부 그거 만들자고 저출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의욕적으로 하는 그 법령도 지금 그 계류돼 가지고 전혀 통과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걸로 딜을 할 수 있으면 민주당 하지요. 할 수 있는데 감히 그러긴 하겠습니까? 민생은 뒷전이에요. 무조건 김건희 여사만 지키면 지금 아니, 그게 현 그러면 정부의 수준입니다. 저번에 영수회담 했잖아요. 영수회담 하면서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도 좀 하시지. 거기서는 아무런 성과도 없고 영수회담만 하면 국정이 정상화되고 다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또 아무것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또 날치기 중국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영수회담 하자는 식으로 나오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제대로 된 국정 정상화를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국정은 민주당이에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하는데 착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영수회담에 제안은 민주당이 할 수 있으나 결단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자, 마지막 주제 만나봅니다. 네, 11.6 재보선이 이제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지금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집안 싸움 벌인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올처럼 격렬한 그런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주 부대변인. 네. 이게 보면 이제 두 분 대표가 다 사법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특히 이제 호남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어느 당이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향후 입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격렬해지는 겁니까? 조국혁신당은 이번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자체가 굉장히 당 차원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큰 의미를 갖다 보니까 민주당도 그 반대급부로 큰 의미가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지는 재보궐이라서 예를 들어 특히나 호남의 두 개인데 아니 민주당이 텃밭이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의 야성을 넘어뜨릴 만한 당이 존재하지 않았던 차원에서 조국혁신당이 나름대로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비례만 12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보궐에서 영광과 곡성을 노리면서 한 군데를 무조건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조국혁신당이 이거를 한 군데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발판으로 해서 다음 지선에서 호남에서 많은 후보들을 배출할 공산이 큽니다. 그럼 민주당은 나눠 먹기를 하거나 그 다음에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대권의 주자가 된다고 했을 때는 호남 기반이 조금은 독식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그런 좀 길게 봤을 때는 이번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좀 대차게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거는 좀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도 영광 하나를 얻을 수 있다. 호남에서. 그러면은 명실상부하게 호남을 기반으로 한 어떤 뭐 정당의 어떤 요건을 갖출 수 있죠. 지금 비례정당이잖아요. 그런데 영광의 어떤 군수를 낼 수 있다면 저는 큰 의미를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차라리 싸운 것 같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뭐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영광구수 여기에 승리만 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민주당보다 호남에서 더 기세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비슷비슷한 수준도 아니고 이거는 상승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치고 더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국 대표도 조국도 굉장히 그 영광에 가가지고 열성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영광 군수 결과에 따라서 호남의 지형이 바뀐다 그러면 그 호남의 지형이 바뀐 거를 서울 수도권도 영향을 받아요. 서울 수도권도 그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고 그래서 굉장히 일종의 그 단두대 매치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근데 조국 혁신당이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세빙선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민주당을 부시러 오는 세빙선이냐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도 살아야죠. 지방선거에서 그 후보를 받아가지고 후보를 배출하고 당선권에 내는 게 정당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에 뭐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서로 달라요.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진보 진영 내에 있지만 구동존이라 있었던가요? 그때 그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같은 점은 찾되 다른 점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지금 생각하는 바는 민주당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 입지를 이번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오진 않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재보궐에서 어떤 효과도 조국 혁신당이 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2석 그냥 그 비례대표 당으로 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당이 소멸될 수 있죠. 소멸은 아니죠. 이제 비례대표 그렇죠. 나중에는 이제 이 비례대표 임기가 12명이 다 끝나면 당이 소멸될 수 있는 위기가 있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당 정치라는 건 지역구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길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작은 불씨를 이번 재보궐선거에 본 것 같고 이 불씨를 통해서 본인들의 정당으로서의 어떤 체질을 갖추기 위한 말하자면 총력전을 기울인다는 측면에서 민주당과 불가피하게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리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이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정의당하고 비교를 하는데 정의당은 기본적으로 어젠더 정당입니다. 어젠더가 있고 컨텐츠가 있고 그거를 뭐 작게나마 의석수가 작아도 그걸 계속 던져왔어요. 근데 정의당이 이제 몰락한 거는 던져야 될 어젠더가 사라지니까 어젠더가 더 이상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패미 어젠더 던지고 지금 원외 정당으로 지금 빠져나갔는데 근데 조국 혁신당은 어젠더 정당이 아니에요. 조국 혁신당은 그 민주당하고 바로 붙어야 되는 오히려 기성정당과 더 구조가 유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어젠더 정당으로 그 정치 생명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가 없고 뭐 아무래도 진보 진영 자체는 호남에서 그 싸움을 할 수밖에 없고 여기서 살아남지 못한 정당은 그냥 죽는 것밖에 없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 영광 군수가 그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 바로 그 길목에 딱 위치를 하는 거죠. 근데 영광 군수 승리하면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선거 주목할 게 영광군수도 있지만 이제 영광군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곡성도 있거든요. 근데 영광이 최근에 이제 후보가 거의 접점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고 조국 혁신당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많은 투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부산금정도 지금 후보 단일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가상이긴 하나 조국 혁신당 이번 재보궐에서 영광을 차지하고 부산 금정 을 단일화 과정에서 설사 이제 본선 말고 단일화 과정에서 민주당의 후보보다 앞서서 단일화의 후보가 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돼버려요. 그래서 민주당은 굉장히 긴장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몸집이 크다 하더라도 모든 게 작은 부분에서 이게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예 봉쇄하는 차원에서 지금 지도부가 거의 총력전으로 민주당이 다 달라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검정구 선거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PK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 이게 바로 그 검정구청장 단일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국 대표가 자기가 항상 PK 주자고 그리고 그 민주당의 전통적인 대선 승리 공식 호남을 기반으로 PK의 세력을 얻어가지고 대선을 노린다 이 구조에 부합하는 후보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앞으로도 굉장히 파괴력 높은 조국 혁신당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검정구청장의 단일화 결과예요. 여기서 만약에 조국 혁신당 후보가 말씀하신 대로 단일화 후보로 만들어지면 그거는 조국 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런 PK의 어떤 위력을 검증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영광에서 이기는 거 못지않게 본인의 대선 주자로서의 또 승리는 여기 그 검정구청장의 단일화의 승리 여기에도 많이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정구청장 선거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에 단일화 제안을 했는데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조국 대표가 계속 단일화 요구를 해왔는데 민주당이 한 발 빼고 있었거든요.
왜 그랬던 거예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예전에 이제 부산 연재 선거였을 거예요. 그 연재 선거에서 민주당과 진보당 측 후보랑 단일화가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후보가 앞서 있어 여론조사는. 네. 근데 단일화 과정에서 진보 측 후보가 돼버렸습니다. 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예측 불가능한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우리가 더 우세하고 더 좀 세가 있는 당이기 때문에 뭐 그냥 하면 되지라고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다라는 게 뒷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일화 과정이 되나 안 되나 좀 신경전을 벌이다가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가 우연히 만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일화 과정 거치자 해서 그거를 전격 합의해서 단일화 어떤 경선을 거치기로 지금 결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원 변호사님 얘기한 대로 부산금정의 단일화의 결과가 영광군수의 본선 못지않게 굉장히 재밌게 됐다. 근데 경선 방식을 놓고는 의견차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경선 방식 관련해 가지고 줄다리기 삿바싸움 하는 거는 경선 과정에서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 업체라든지 뭐 질문 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항상 있는데, 근데 제가 그 결국에는 그 단일화를 받은 거는 각자가 본선에 나갔을 때 뭐 당선은 안 될 수 있는데 조국 혁신당 후보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민주당보다. 그러면 그거 자체도, 그러니까 단일화를 무산시킨 정치적인 패배의 책임 플러스 그게 이제 결국 이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가 PK에서 어떤 소구력이 있다라는 걸 또 그것도 보여주는 꼴이 되고 이중의 패배를 당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경선을 받은 거고, 근데 경선 과정에서 뭐 삿바싸움 하는 거는 항상 있는 일이긴 하니까요. 예, 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재보선이. 왜냐하면 지금 부산 금정 같은 경우도 여론조사 보면 이 후보가 이제 야권의 단일화를 하면 박빙으로 나와요. 네. 그리고 인천 강화는 원래 지금 보수의 텃밭이었는데 거기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또 출마합니다. 무소속으로. 예. 그래서 후보 정리가 안 되면 거기도 낙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강화만 하더라도 어떻게 이거를 후보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은데 결국 안 됐어요. 근데 안상수 후보는 뭐 중진 의원인데 예. 물론 지금은 이제 야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표를 뺏어가는 상황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강화 군수가 민주당한테 넘어가 버리면 거기는 제일 강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데인데 그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검정구도 마찬가지. 검정구가 워낙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야. 그러니까 그 지금 네 군데서 이제 보선이 일어나고 있는데 2대2만 되면 그냥 각자 강세 지역에서 가져간 거니까 그거는 어떤 뭐 변화가 없는 거지만 그 두 가지 지역구 중에 한 군데라도 지면 초강세 지역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뭐 지도부의 책임이라는 게 그게 간단치는 않다. 근데 과거에도 보면 부산이 이렇게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과거에 이제 뭐 2018년 지방선거 때는 구청장이 전부 민주당이었어요. 예. 그 정도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지역이 또 부산이라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뭐 많이 주목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부담감도 커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에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폭락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비춰 본다면 뭐 지역 선거긴 하지만 정권 심판 구도가 또 부각이 되면 예측 불가 아니에요? 예측 불가를 넘어서서 보수 쪽은 불리한 지형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현실 인식은요. 제가 좀 냉정한 평가를 하면 부산 아까 얘기했지만 부산이 원래는 그러니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야성이 강한 도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뜨겁게 끌었던 곳이 부산이기 때문에 이거 최근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실정, 그다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문제,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부진한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졌을 때는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두 분께 한 1분 정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못다한 말씀, 강조하고 싶은 거 말씀을 해주시죠. 원영섭 단장. 아니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 선거 기간이라는 거를 굉장히 잊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각자가 이제 그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목적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이게 그 이슈를 덮게 하고 언론에 많이 나오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이게 공멸이라는 거는 결국 그 내부와 관련한 싸움에서 공멸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정당이 가져야 될 진짜 목적이 뭐냐? 선거 승리. 그 선거 승리에 다시 한번 집중을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윤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의 갈등부터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답답한데요. 그러니까 루비콘 강을 건너냐 안 건너냐 그건 이미 건넌 것 같고요. 그리고 누가 카이사르가 되느냐의 문제만 있는 것 같아요. 자, 최웅규 부대변인. 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국민을 잘 모셔야 될 사람들은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공직자들이겠죠. 근데 과연 그 국민을 모셔야 될 분들께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한번 정말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분과 공사가 구분되지 않는 어떤 감정 싸움이 국민의 민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가야속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민들은 그럴 겁니다. 참 신선 노름에 도끼자를 썩는지 모르고 있구나 표현할 것인데 그 와중의 중심에는 또 김건희 여사가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님 정말 이 나라와 그리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다면 본인이 잘못한 과오에 대해서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대한민국과 본인의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두 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